자, 안녕하세요. 규현쌤입니다. 오늘은 뭐 하는 날이냐면은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을 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을 다루기 앞서서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되냐면요. 뉴턴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요.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되는요. 운동량, 충격량이랑 이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요, 이 본질적으로 힘이 뭐고 힘을 받는 물체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운동 법칙. 우리가 뉴턴 운동 법칙 같은 경우는요, 크게 세 가지 법칙이 있거든요. 뉴턴 운동 제1법칙을요, 관성 법칙이라고 그러고요. 2법칙을 가스도 법칙, 3법칙을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요, 힘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뉴턴 운동 법칙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뭘 이해를 해보겠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한번 이해해보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 선생님이 강의를 찍고 있어요. 그렇죠? 개 힘들죠. 그렇죠? 하지만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정확하게 뭐냐? 물체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엇을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우리가 이것을 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받는 물체는요, 모양이 변할 수도 있고요. 뭐 풍선 누르면은 막 모양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 운동 상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물체의 빠르기. 우리가 그런 걸 의식한 말로 속력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운동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물체는요, 빠르기가 변하든 아니면은 운동하는 방향이 변하든 아니면 모양이 변하든 셋 중 하나는 변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요, 모양이 변하지 않는 물체, 딱딱한 물체 있죠? 강체만 다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이 작용하게 되면요, 속력이나 운동 방향 따위가 변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 단어들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속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선생님, 속력이나 속도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아니죠. 그렇죠? 네, 다릅니다. 그렇죠? 마치 수학에서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랑 초과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속력과 속도 다른데, 속력, 영어로 보통 스피드, 속도, 영어로 veloc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해요. 속력은 빠르기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속도는요, 운동 방향까지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2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B라고 하는 물체가 왼쪽으로요, 2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속력은 빠르기 자체는요, A랑 B랑 어때요? 같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속도 같은 경우는요, A랑 B가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까닭은요, 빠르기는 똑같지만 뭐가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가 어차피 지금부터 다룰 애지간한 물체들은요,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만 다룰 거거든요. 포물선 제외하고. 그러면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방향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앞으로 간다. 두 번째, 뒤로 간다. 방향이 두 가지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 두 개의 방향을요, 무엇으로 나타낼 거냐면요, 부호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A가 오른쪽으로 하고 있잖아?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내가 플러스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는 건 뭐야?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뭐는 뭐로 나타낸다? 방향은 부호로 나타낸다. 다시. 방향은 부호로 나타낸다. 방향, 부호, 부호, 방향. 다시. 방향은 부호, 부호는 방향. 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걸 꼭 잘 기억하십시오. 참고로 뭐 이번 단원에서보다는 다음 단원 있죠.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단원에서 훨씬 더 자주 다루게 될 겁니다. 방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게 물체의 속력이나 운동 방향 따위를 바꾸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힘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힘이 크기뿐만 아니라 뭐도 같이 가지고 있냐면요, 방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같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들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나중에 수학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벡터들은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저렇게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가 요 시작점 있죠, 화살표의 시작점. 우리가 벡터로 따지면 이걸 시점이라고 부르고요. 힘으로 봤을 때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요, 힘의 작용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힘의 작용점이 뭔가요, 선생님? 이라고 물으잖아. 그러면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 힘이 어떤 물체한테 작용하고 있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힘이 작용하고 있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힘의 작용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길이 있죠? 예, 이 화살표의 길이가 뭘 나타낸다? 이게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있죠? 예, 요게 뭐다? 요게 그 힘이 작용하는 방향, 힘의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은요,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참고로 이제 우리가 물리량 하면은요, 단위가 붙죠. 그렇죠? 참고로 이 힘 같은 경우는 어떤 단위를 쓰게 되냐? 이렇게 N이라고 쓰고요. 보통 읽을 때는요, 뉴턴이라고 읽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단위를 쓰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한 물체한테 힘이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때 그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요, 다 더해보자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른 거냐면요, 힘을 다 더한 것을 우리가 R자 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힘을 더했지 않나, 힘을 한자어로 력이죠. 합하다, 더했다, 합하다죠. 그렇죠? 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르는 거냐면요, 합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R자 힘, 합력, 의미가 뭐라고요?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R자 힘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이제 예시를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식으로 물체가 있는데 내가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주고 있냐면요, 2N만큼의 힘을 주고 있고요. 만약에 내 친구가 역시 오른쪽으로 3N만큼의 힘을 주고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요, 이때 이 물체한테 작용하고 있는 R자 힘의 크기는 얼마고 R자 힘의 방향은 어디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장난하십니까? 나도 오른쪽으로 당기고 친구도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일단 R자 힘의 방향은 오른쪽이고요. R자 힘의 크기는요, 다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R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5N만큼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반면에 상황을요, 반대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똑같은 물체가 있는데요. 역시 나는요, 이 물체에 2N만큼의 힘을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내 친구가 반대 방향으로요, 3N만큼의 힘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치자. 자, 그러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제 R자 힘은 얼마고 방향은 어디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3N이랑 2N이니까 똑같이 그냥 다 더해서 5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힘이라고 하는 거 뭐 있다고 했어? 방향이 존재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힘을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플러스죠? 그럼 두 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 플러스 5가 나오잖아. 여기서 플러스는 뭘 의미하는 거야? 방향을 의미하는 거지. 오른쪽으로 R점이 형성됩니다 라는 말인데, 자,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뒀어. 자,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거 두 개 다 더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크기는 1N이 나오는데 부호가 뭘로 나와? 마이너스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왼쪽으로 1N만큼의 R자 힘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의 방향이 똑같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더해주시면 되고요. 힘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면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요, 두 힘의 방향과 똑같은 방향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R자 힘의 방향이 큰 힘의 방향을 따라가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저렇게 일직선상으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에 이 물체를 위쪽으로 3N만큼의 힘을 주고, 여기에서 내 친구가 오른쪽으로 4N만큼의 힘을 작용한다라고 시작. 자, 그러면은 이때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를 계산해 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 거야. 참고로 이제부터 중력을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참고로요, 이렇게 두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뭘 만들면 되냐면요,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돼요. 여기서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길이가 R자 힘의 크기고요. 그 대각선의 방향이 R자 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죠? 이때는 R자 힘의 크기가 얼마가 나온다? 5N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솔직히 말하자면요, 이것은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은 아닙니다. 이렇게 힘이 서로 수직이거나 아니면 서로 힘이 이렇게 방향이 엇갈리는 경우는요, 고등학교 3학년 가서나 다루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만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한 물체 작용하는 힘을요, 모두 다 더해가지고 그냥 한 개의 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요, 오른쪽으로 5N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퉁쳐버리는 거죠. 하나의 힘으로. 그렇죠? 왜요? 힘이 여러 개 있을 경우는 해석이 복잡해지지 않나. 그러니까 그것을 힘 하나로 퉁쳐버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R자 힘이 물체가 움직이는 그 운동이랑 어떤 관계가 있냐,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과 물체의 운동 상태의 관계. 자, 요걸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R자 힘의 방향이랑 물체의 운동 방향이 똑같을 경우. 자, 이렇게 만약에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R자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면요, 오른쪽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합시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딱 때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물체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뭐 입장에서 본다? 첫 번째는 속력, 빠르기 입장에서 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운동 방향 입장에서 볼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때린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속력이 당연히 빨라지지 않겠니? 그렇죠? 그래서 속력 같은 경우는 증가하게 되고요. 운동 방향 같은 경우는 안 변하겠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작용하면은요, 운동 방향이 일정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케이스. 자, 만약에 이 물체가 지금 어디로 지금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물체한테 반대 방향으로 R자 힘을 작용해봤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요, 이 물체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당연히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물체한테 왼쪽으로 때려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감소하지 않겠니? 그렇죠? 그리고 운동하는 방향은요, 일정할 겁니다. 그렇죠? 운동하는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힘을 계속 주면은요,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힘을 오래 줬을 경우고, 나는 지금 뭘 보겠다? 순간적으로, 찰나의 순간을 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그러면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물체가 받는 R자 힘의 방향이 서로 수직일 경우, 이렇게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근데 이 물체한테 이렇게 R자 힘을 작용한 거예요. 수직 방향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경우는요, 속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속력이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는 방향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요, 둘 중 하나가 변해야 된다고 했죠? 속력이 안 변하면요, 뭐가 변해야 된다? 방향이 변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물체의 운동 방향과
R자 힘의 방향이 서로 나란하지도 않고 그리고 수직도 아닌 구.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엇갈리는 방향일 경우. 자, 이런 경우는요, 속력이요, 변하게 됩니다.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운동하는 방향도 변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왜 두 개가 같이 변하나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기억나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색 힘과 파란색 힘을 더하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은요, 두 개의 힘을 더해가지고요, 뭘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 하나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그런 거 R자 힘이라고 그런다 했잖아. 그럼 반대로 이 하나의 힘을요, 두 개의 힘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색 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붙지가 않아. 빨간색 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수평 방향의 힘과 그리고 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요, 속력을 뭐하게 빠르게 하고요, 얘가 뭘 바꾸게 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되면은요, 둘 다 변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 우리가 이따가 다 다루게 될 건데, 첫 번째, 속력도 증가해, 운동 방향은 일정해. 그럼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는 말은 직선 운동이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여기에 뭐가 해당되냐? 자유낙하 운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유낙하 운동이 뭔지 아시죠? 예, 중력을 받아서 물체가 이렇게 쫙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럼 빨라지는데 방향 안 변하죠. 일직선으로 움직이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어떤 운동이 있냐? 요런 운동이에요. 내가 물체를요, 위로 던져 올렸을 때. 그쵸? 그쵸?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어려운 말로는 연직 상방. 연직이 뭐야? 지면에 대해서 수직인 거를 연직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길 연직 아래, 여길 연직 위방향. 근데 연직 상방, 위방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고요. 자,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만 변하잖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등속 원운동입니다. 일정한 속력으로요, 방향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는 운동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게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졌을 때, 대표적으로. 그럼 수평 방향으로 내가 물체를 던지잖아? 그럼 중력받아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내려오면서 빨라지고요, 방향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요, 유식하게 뭐라 부르냐면요, 제가 그리는 궤도가 포물선이다라고 해가지고, 포물선 운동이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힘이 작용하는 물체는 이런 식으로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는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부터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앞으로 속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거예요. 자, 속력 말 그대로 빠르기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직선 운동밖에 안 다룰 거니까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정확히는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라고 부르지만, 속도에서 방향 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의 크기라고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엄밀하게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부터는 애지간하면요,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만 다룰 거니까 요 정도로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속력 구하는 공식,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뭐 수학 같은 거 할 때 배웠으니까,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니까 뭐를 뭘로 나누세요?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세요 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과학에서 이런 표현 개 많이 나올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단위, 네모당, 세모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네모분의 세모입니다. 세모를 네모로 나누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밀도 같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밀도는요, 단위 뭐당 부피당 뭐다 질량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분의 뭐 질량을 부피로 나누라는 소리니까 부피분의 질량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위 무엇.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을 비교하고 싶잖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을 비교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물체가 있냐. 여기에 부피가 4 세제곱센티미터고 그 다음에 질량이요 2g짜리 물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부피가 얼마고 8 세제곱센티미터고 질량이요 8g짜리 물체가 있어요. 얘네들의 밀도 비교하시고 그러면 같은 부피일 때 질량 비교하고 싶으니까 얘는요 2g 나누기 4 세제곱센티미터 해주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1 세제곱센티미터당 얼마요? 0.5g의 질량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8 세제곱센티미터당 8g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 이제 1 세제곱센티미터당 1g의 질량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을 비교하고 싶으니까 무엇으로 나누세요? 부피로 나누세요. 부피를 1로 만들라는 소리잖아.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야. 그렇죠? 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비교하고 싶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비교해. 그럼 시간으로 나눠줘야지. 그렇죠? 10초가 걸렸으면 그 10초를 나누고 1초를 비교하기 위해서 100초가 걸렸으면 100초를 나누라는 소리죠. 그렇죠?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속력 이렇게 되고요. 단위 우리가 보통 이동거리의 기본 단위를 미터 쓰죠. 그렇죠? 시간의 단위로 우리가 세컨드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미터를 세컨드로 나눴기 때문에 속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단위를 쓰게 된다?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에이지 가면 기본량 할 때 우리가 다 공부하셨죠. 그렇죠? 물론 얘는 기본량은 아니지만, 그렇죠? 유도량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가속도입니다. 자, 가속도는요, 이 가가 더할 까지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얼마만큼 더해지고 있냐, 즉, 속도가 얼마만큼 변하냐.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즉, 속도가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값이다. 즉, 가속도가 크면은 속도가 많이 변한다. 가속도가 작으면 속도가 덜 변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체의 속도가 1초당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나타낸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 튀어나오죠. 그렇죠? 자,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은요. 뭐로 나누는데 속도 변화량을요. 무엇으로 나누세요? 시간으로 나누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그 속도 변화량, 앞으로 자주 다루게 되는 이 변화량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하는 방법. 이 변화량은요, 잘 기억해 주세요.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것을요, 우리가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물체의 속도가 처음에 얼마였냐면요, 1m/s였는데, 이 물체의 속도가 3m/s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속도 변화량 얼마니?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한다? 1에서 3으로 했으니까 3에서 1을 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 2m/s만큼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물체의 속도가 3m/s에서 만약에 1m/s가 됐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는 이 속도 변화량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얘는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버리면은 얼마? 마이너스 2m/s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요. 얘는요. 플러스 값이니까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니까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셔도 뭐 무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뺐다. 그러므로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어떤 속도에서? 나중 속도에서 뭘 뺀다? 처음 속도를 뺀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값을 뭐로 나누라? 시간으로 나누세요. 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단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속도 변화량의 단위, 속도의 단위, 미터/세컨드죠. 그렇죠?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시간의 단위, 세컨드로 나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미터/세컨드가 뭐죠? 분자에 있는 이게
세컨드분의 미터를 말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뭐로 나눴어요? 세컨드로 한 번 더 나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할 줄 아시죠? 그렇죠? 뭐 번분수로 푸시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미터 나누기 세컨드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고 쓰시든지 아니면은 이거 알잖아. 세컨드 분의 미터 나누기 세컨드니까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세컨드 분의 미터 곱하기 세컨드 분의 1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중학교도 아니고 내가 이런 거 왜 설명해 줘야 돼? 자, 어쨌든 간에 가속도 그래서 단위 뭐 쓴다?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근데 가속도 단위가 왜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인지 설명 못하면 그것도 바보죠. 그렇죠? 네. 무식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더 중요한 거는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요,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가지고서는 만약에 어떤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요, 5m per second 제곱이라고 칩시다. 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가속도가 5m per second 제곱이야. 그러면은 이 물체는 1초마다 속도가 얼마씩 5m per second씩 빨라지거나 또는 느려지거나 뭐 하게 되고 있다? 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가속도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우리가 그때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206페이지에 있는 맨 밑에 있는 문제 있죠. 그렇죠? 예, 그거 속도랑 가속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맨 밑에 있는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은 직선운동을 하는 자동차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며 0초일 때 점 P에서 자동차의 속력은 4m/s이고 0.5초일 때 점 Q에서 자동차의 속력은 6m/s일 때 자동차의 가속도 크기를 계산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 다음 자동차가 있어요. 처음에는 얼마요? 4m/s. 근데 얘가 얼마가 됐어요? 이제 6m/s가 됐대요. 그렇죠? 근데 몇 초 동안에 0.5초 지나가는 순간.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계산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물론 아니 선생님,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시간은 0.5초 걸렸고 나중 속도는 6m/s이고 처음 속도는 4m/s이니까 이게 2m/s 변했죠. 0.5초 동안에. 그러면 계산하시면 이게 4m/s 제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맞긴 하지.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0.5초마다 속도가 얼마씩 변하고 있어? 2m/s씩 변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1초마다 속도가 얼마씩 변하는 상황이냐? 4m/s씩 변하는 상황 아니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 1초마다 속도가 4씩 증가해? 이게 이거지. 장난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각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공식 쓴 게 아니라 뭘로 썼어요? 비례식으로 풀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무식하게 공식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을 하셔라라는 말이야. 제발 부탁인데. 그렇죠? 물리학은 외워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단어, 그러니까 용어의 기본적인 정의라든지 아니면은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릿속에 저장을 해두셔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부탁. 예, 공부 이렇게 하는 그냥 무식하게 그 공식 외워서 숫자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지 내가 문제를 풀 때 자유자재로 이런 상황이야? 이런 걸 써야겠네.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속도랑 속력이랑 가속도 어떤 의미인지까지 우리가 잘 파악을 하셨다 이런 말이었죠. 그리고 뭐 속도랑 가속도의 관계 있죠? 네, 뭐 그렇게 막 크게 여기서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설명은 해드리고 할게요. 제가 책에 실어놨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5m/s의 속력으로 움직이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얼마가 됐어? 1m/s가 된 거야. 몇 초 걸렸냐? 2초 걸렸대요. 근데 어떤 물체는요, A라고 할까요? 근데 B라고 하는 물체는요, 처음에는요, 속력이 얼마였냐면은 1m/s였다가 이제 속도가 얼마가 됐냐면요, 5m/s가 됐대요. 역시 시간은 2초 걸렸다고 칠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속도를요,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러면은, 2초 동안에 5에서 1로 변했으니까 1-5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4만큼 줄어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2m/s 제곱.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얼마가 나와요? 이번에는 여기서 뭘 빼야 돼? 2초 동안에 5-1 해야 되니까 이게 4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된다? 2m/s 제곱이 되죠. 그렇죠? 예.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지금 속도 부호는 뭐죠? 플러스죠. 그렇죠? 예. 근데 속도의 부호랑 가속도의 부호가 반대일 경우, 즉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일 경우는요. 속력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속도의 방향이랑 속도의 부호랑 가속도의 부호가 같을 경우, 가속도의 방향이 같을 경우는 속력이 뭐하고 있다? 빨라지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력이 빨라지는 케이스.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요, 속력이 느려지는 케이스. 자, 그럼 생각해봐. 자,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하고 있어요. 중력만을 받아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었죠.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운동 방향, 즉 속도의 방향이요. 어디야? 아래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물체는요. 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요. 점점점 어떻게 돼? 빨라지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가속도의 방향도 어디다?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니까 아래 방향이더라 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 방향,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속도의 방향 말하는 겁니다. 운동 방향의 속도 방향이에요. 근데 속도 방향이랑 가속도 방향이랑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속력이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연직 상방 운동 있죠? 연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 그렇죠? 그러면은 속력이 감소하는 케이스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는 운동하는 방향이랑 가속도의 방향이 어떻다? 반대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턴 운동 법칙을 공부할 이제 재료가 이제 드디어 모였다 이런 말이었죠. 예. 아직 뉴턴 운동 법칙 시작도 안 했어요. 예. 자, 그러면 본격적인 뉴턴 운동 법칙 출발합시다. 207페이지에 있는 뉴턴 운동 제1법칙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아까 말했죠. 뉴턴 운동 제1법칙을요.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관성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관성이라고 한 건 뭔가요? 두 번째, 관성 법칙은 뭔가요? 그래서 세 번째, 관성은 이제 어떻게, 뭐랑 관련이 있나요? 어떤 값과 관련이 있나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차근차근히 해볼게요. 첫 번째, 관성부터 먼저 봅시다. 자, 일단,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성질인데,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요,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요,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성질을, 그것을 관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관성이라고 하는 게 아무 때만 나타나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관성법칙 또는 뉴턴 운동 제1법칙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예. 관성법칙은 이제 관성이 작용할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뉴턴 형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물체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 정확히는요,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일 때, 뭐가 나타난다? 물체는요, 관성이 나타난다. 즉,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뉴턴 운동 제1법칙 또는 관성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뉴턴은 반대로 생각한 거야.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 못하잖아. 그럼 뭐가 작용하고 있다?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힘을 정의를 한 거예요. 힘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자, R자 힘이 0이잖아? R자 힘이 0이라는 말은요, 자,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뭐가 안 변하냐?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라든지, 물체의 빠르기, 속력 같은 게 변하지가 않는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관성이 0인 케이스가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죠.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경우.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속력과 방향이 안 변하죠?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정지한 물체는 뭐 한다?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버스가 급출발할 때, 이런 케이스죠. 자, 내가 버스에 이렇게 타고요. 이제 버스 기사님이 갑자기 훅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 어디로 쏠려버리죠? 뒤로 샥 쏠려버립니다. 그렇죠? 예, 이유는 뭐냐? 내 몸은 멈춰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가 앞으로 가면서 내 발도 같이 끌려가기 때문에 뒤로 샥 쏠리는 느낌을 받는 거죠. 원래 위치에 고정되어 있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버스가 급출발할 때 몸이 뒤로 쏠리는 현상, 이런 거 전부 다 뭐 때문이다?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런 말이야. 내 몸은 정지해 있으라고 하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하니까 내 상체가 원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게 있어요. 운동하는 속력도 안 변해, 운동하는 방향도 안 변해. 우리가 이런 운동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역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똑같은 방향, 똑같은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 버스가 급정지할 때. 자, 버스랑 내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 근데 버스 갑자기 멈추잖아? 그럼 나만 계속 운동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휘악 쏠려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버스가 이제 급정지할 때, 내 몸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버스는 멈추려고 하니까 나만 앞으로 휘악 튀어나가려고 한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례들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이제 다음 중, 뭐,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냐, 아니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당신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원래 이거 어려워가지고,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내면 안 되거든요? 이런 케이스를 봅시다. 자, 우리 아빠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빠랑 드라이브 가는데 아빠가 이제 커브를요, 이제 갑자기 왼쪽으로 확 틀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신 만약에 조수석에 앉아있다고 쳤을 때 몸 어디로 쏠리는지 혹시 아니? 네. 몸이 어디로 쏠리냐면요, 바깥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도 관성이라고 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몸을요, 몸이란다. 갑자기 이상하네. 아빠가 자동차를 갑자기 왼쪽으로 확 틀어버리잖아? 그러면은 나는 원래는 어디에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는데, 차만 어디로 가니까 왼쪽으로 샥 이동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디로 간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샥 쏠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차가 이런 식으로 가속도 운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케이스도 뭐다? 등속 원운동할 때 물체가 원운동하는 방향에 바깥쪽 방향 있죠? 네. 원의 중심의 반대 방향으로 쏠리려고 하는 힘, 우리가 이걸 원심력이라고 부르는데, 원심력도요, 뭐 때문에? 관성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 주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원래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려면요, 관성력이랑 그 다음에 원운동의 전제 조건, 등속 원운동의 조건 같은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원래 고등학교 3학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는 과감하게 생략하되 사례만 알아둡시다. 원운동할 때,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바깥쪽으로 쏠리게 되는 힘, 원심력이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아빠가 자동차를 왼쪽으로 급커브를 틀어 내가 오른쪽으로 샥 쏠리는 힘을 받아, 이것도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세탁기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 그것도 관성 때문이었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관성의 크기.
자, 어떤 물체일수록 운동 상태를 잘 유지할까? 예, 참고로 이것은 뭐랑 관련이 있다? 질량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질량에만 비례, 질량과만 상관이 있어요. 나머지 물리량들은 아무짝에 쓸모없고요. 오로지 질량이 큰 놈이 관성 크고요. 질량이 작은 놈은 관성이 작습니다. 질량이 큰 놈은요, 한번 멈춰 있잖아.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해요. 그렇죠? 하지만 질량이 작은 놈들은 조금만 힘을 가해도 확확 움직여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뉴턴 형님께서는요, 질량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질량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나타내고 있는 관성의 크기를 말한다. 관성의 정도를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을요, 일단 먼저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뭐다? 뉴턴 운동 제1법칙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참고로 뉴턴 운동 제1법칙이 있죠? 네, 그거는요, 뒤에서 안전장치 원리 있죠? 그런 거 다룰 때도요, 우리가 같이 할 거니까 머릿속에 잘 저장해 두십시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는 뭐냐? 뉴턴 운동 제2법칙.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가속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가속도라고 하는 값이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 즉 1초마다 속도가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값인데, 그게 무엇에 비례하고 무엇에 반비례하냐를 이제 결정하냐, 그거 법칙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요,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두 물체의 질량이 똑같습니다. 뭐 야구공이라고 칠까요? 예를 들어서. 자, 근데 내가 야구공을요, 약한 힘으로 집어 던져보고요, 개센 힘으로 집어 던져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누가 더 속도가 많이 변할까? 당연히 힘을 많이 준 물체일수록 속도가 많이 변하지 않겠니? 아까 전에 힘이라고 하는 게 운동 상태를 바꾼다며. 그러면 강한 힘이 작용할수록 운동 상태가 많이 변했다. 운동 상태가 많이 변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속도가 많이 변했다. 속도가 많이 변했다라는 무슨 말이야? 가속도가 크다는 소리지.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이 두 개의 물체를 비교하면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에 비례한다. 엄밀히 말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에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똑같은 힘으로 물체를 집어 던진다고 할지라도요, 야구공이 있으면은 볼링공이 여기 이렇게 있어. 자, 야구공 풀파워로 집어 던졌을 때랑 볼링공 풀파워로 집어 던졌을 때 당연하게도요, 누가 더 속도가 잘 변해요? 야구공이 더 속도가 잘 변해. 그걸 우리가 뭐라 불렀어?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운동 상태가 잘 안 변한다. 그건 반대로 질량이 크다라는 말은 운동 상태가 잘 안 변해? 속도가 잘 안 변해? 가속도가 작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니? 그렇죠? 다 연결된 내용이죠,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물체를 비교하면요, 뭐랑 뭐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요, 뭐에는 비례하고 알자 힘에는 비례하고 뭐에는 반비례하더라, 질량에는 반비례하더라,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가속도는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에는 비례한다, 이런 말이었죠. 근데 여기서 좀 이걸 보고요, 이 결론을 보고 좀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선생님, 비례식을 방정식으로 만들려면은 비례상수가 필요하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과학자들은요, 이 비례상수를 쓰기가 싫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례상수를 1로 만들어주는 그 힘을요,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앞으로 1kg짜리 물체를 1m/s 제곱의 가속도를 만드는 그 힘을 우리가 1N이라고 약속을 하자라고 하면서 비례상수를 샥 지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식에서 튀어나왔다. 복잡한 사람들은요, 그냥 질량의 반비례, 알자 힘의 비례, 그렇게 되도록 단위를 다 만들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거 있죠? 가속도를 영어로 acceleration, A라고 쓰고요. 보통 기호로 나타낼 때 질량을 영어로 mass, M이라고 쓰고요. 알자임을 영어로 force,
해가지고 F라고 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공식 외울 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안 외우고 거속시라고 외우잖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외우듯이 예쁘지가 않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질량을 이항시키자라는 말이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F는 ma라고 하는 식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 부른다?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하고 싶어? 그럼 질량에다가 뭘 곱하세요? 가속도를 곱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되죠? 무슨 말인지. 이거 이따가 써볼 겁니다. 중력받는 물체 운동에서 중력 계산할 때, 그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계산할 때 질량에다가 중력을 받는 물체의 가속도를 곱해서 구할 거예요. 이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따라오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뉴턴 운동 제3법칙 해봅시다. 우리가 얘를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작용 반작용 법칙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얘가 가지는 의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은요, 절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요, 무조건 쌍으로 상호작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요, 칠판 밀어볼게. 내가 칠판을 밀었더니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뒤로 밀려왔죠. 그렇죠? 그 까닭이 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내가 칠판을 밀면은요, 칠판도 나를 미는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건 절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다. 무조건 두 개의 힘이 뭐하게 된다? 상호작용하게 된다라는 게, 그게 작용반작용 법칙, 뉴턴 운동 제3법칙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봅시다. 뉴턴 운동 제3법칙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는 힘은 항상 어떻게 쌍으로 뭐하게 된다? 상호작용한다라는 게, 우리가 이게 뉴턴 운동 제3법칙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가 있냐면요, 물체가 있어요. 물체 A라고 할까요? 자, 여기 물체 우리가 B가 있다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A가 플러스 전화를 띄고요, B가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어요. 그럼 우리 중학교 때 공부한 거 아니?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서는요, 뭐가 있어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A가 B를요, 뭐 하게 된다? 잡아당기게 된다, 이런 말이었죠. 예, 우리가 요 힘 있죠? 지금 작용점이 어디에 있죠? B에 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 말하는 거다? B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B를 누가 잡아당기고 있다? A가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빨간색 화살표는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A가 B를 당기는 힘. 우리가 이런 걸 유식한 말로 전기력이라고 부르죠.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거나 밀어내는 힘. 자, 근데 내가 아까 말했죠. 이 힘이라고 하는 건 절대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A가 B를 당기고 있잖아. 그럼 B도 A를 당기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화살표가 반대로 B가 A를 당기는 힘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 참고로 이 두 힘이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의 반작용은 예입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예의 반작용은 예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서로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그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서로 다른 물체한테 작용점이 찍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며 작용점은 서로 다른 물체한테 찍혀 있다.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선생님, 왜 힘은 혼자 존재할 수 없고 무조건 두 개가 한 쌍으로 존재하나요? 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공리라고 얘기합니다. 공리. 공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무조건 참으로 받아들이는 명제를 공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너 수학에서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공리가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요. 직선 한 개를 그릴 수 있다. 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너 이거 왜냐라고 물어봐?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리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뉴턴은 이거를요. 공리로 깐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운동을요. 싸그리 다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이 공리도 뭐가 된다? 맞는 말, 참이 된다라는 말이야. 증명이 불가능해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연현상을요, 잘 설명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아, 이것도 맞는 말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신이 와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요. 서울대 박사님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쵸? 자,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뭘 공부했어요? 뉴턴 운동 1법칙부터 3법칙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요, 이번 수업은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바로 이어가지고요.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있죠? 요거를 토대로 이제 뭘 할 거냐? 중력을 받는 물체들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